한국 부동산은 일본처럼 폭락할까? 사람들이 부동산 이야기를 할 때마다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일본입니다. 한국도 일본처럼 폭락하는 것 아니냐는 말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일본의 버블 붕괴와 장기 불황이 마치 미래의 우리 모습일 것처럼 자주 비유되곤 하지요. 하지만 차근차근 뜯어보면 한국과 일본은 닮은 듯 전혀 다른 길을 걷고 있습니다. 먼저 인구 이야기부터 해볼까요? 일본은 지난 30년간 인구가 줄었습니다. 특히 지방 도시는 청년들이 떠나고 노인들만 남으면서 주거 수요가 무너졌습니다. 빈집이 늘고 상권과 인프라까지 약해졌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쿄만큼은 달랐습니다. 세계 금융 중심지 역할과 기업 본사가 몰려있는 덕분에 꾸준히 인구가 모였고 임대료와 집값도 오히려 오르는 추세였거든요. 우리나라 상황도 이와 닮았습니다. 전체 인구는 줄기 시작했지만 수도권으로의 집중은 오히려 더 강해지고 있습니다. 서울, 경기, 인천은 일자리, 교통망, 교육, 문화가 모여 있어 사람들이 떠나기 힘든 곳이 된 거죠. 그래서 단순히 인구가 줄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일본식 장기 불황을 걱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번엔 공급을 보겠습니다. 일본은 버블 붕괴 이후 집이 너무 많이 지어졌습니다. 수요는 줄었는데 공급은 과잉이니 가격이 반등할 수 없었던 겁니다. 반대로 한국은 지금 공급 부족이 문제입니다. 서울의 신규 아파트 입주는 줄어들고 있고 2026에서 27년에는 입주 절벽이 예고되어 있습니다. 분양 가상한제, 인허가 지연, 자재비 상승까지 겹쳐서 당장 대규모 공급이 어렵습니다. 정부가 규제 완화와 개발 촉진책을 내놓고 있지만 실제 입주까지는 시간이 걸리겠지요. 공급 부족은 불황 요인보다는 가격을 떠받치는 힘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정책도 다릅니다. 일본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따로 놀다 보니 정책이 일관성을 잃었습니다. 규제가 제각각이어서 효과적인 대응이 어려웠던 겁니다. 한국은 다릅니다. 중앙정부 주도로 재건축 안전진단 완화, 리모델링 규제 개선, 정비사업 절차 단축 같은 적극적인 개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본이 정책 실패로 시장을 방치했다면 한국은 오히려 정책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는 점이 대비되지요. 세금도 중요한 차이입니다. 일본은 보유세에 종부세나 누진세 같은 게 없어 집을 여러 채 가져도 부담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버블기의 투기 열풍을 막을 장치가 없었던 거죠. 한국은 어떨까요? 종부세 인상, 공시가격 현실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같은 강력한 보유세 강화 정책을 이미 경험했습니다. 그런데도 시장은 단순히 무너진 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현금 여력이 있는 수요층이 매수에 나섰고 강남, 분당, 과천 같은 지역에서는 신고가 거래가 이어졌습니다. 이 부분만 봐도 일본과 단순 비교하기는 어렵습니다. 금리 정책은 더 뚜렷합니다. 일본은 금리를 올려야 했음에도 정치적 경제적 이유로 초저금리 마이너스 금리를 유지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시장의 활력이 떨어졌습니다. 한국은행은 달랐습니다. 2021년부터 2023년 사이 기준금리를 3.5%까지 빠르게 올리며 독립성을 지켰습니다. 지금은 오히려 미국의 기조에 맞춰 언제 금리를 내릴까를 고민하는 단계이지요. 흥미로운 사실은 일본조차 지금은 예전처럼 장기 불황이라고 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2025년 7월 기준 일본 주택종합지수는 전년 대비 2.9% 올랐고 맨션 아파트 지수는 무려 7.1% 상승했습니다. 도쿄 23구 임대료는 6% 넘게 올랐으며 신축 단독주택 성약 건수도 전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건축비는 수십 개월 연속 상승 중이고요. 즉, 일본조차 현재는 상승 국면에 있다는 겁니다. 이 모든 사실들을 종합해보면 한국을 일본 버블과 단순히 겹쳐 해석하는 건 근거가 부족합니다. 한국은 수도권 집중, 입주 절벽, 적극적 정책 개입이라는 특별한 조건 속에 있습니다. 막연한 공포보다는 현실적 변수들을 제대로 보는 게 시장을 읽는 핵심이겠지요.